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우량한 자산을 싸게. 예, 지금 막 야 뭐가 좋을까 해서 뭐 야, 미국이 약간 그런데 그럼 중국이나 인도를 사볼까 뭐 이렇게 너무 하기보다. 예, 너무 이렇게 막 그 마음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미국 자산을 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부분. 미국의 이제 부동산 자산도 이제 싸지고 있고 뭐 이러니까요. 뭐 주식 자산 저는 뭐 유동성 좋은 주식 자산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자산이 싸게 될 때를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 시장도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주식에 이제 언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을까 보면은 실업률이 가장 높을 때 투자했던 것이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미국의 실업률은 계속 낮았죠. 이제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심화된다고 할 때, 예, 그때 오히려 지금 미국의 과거 역사적인 경험으로 본다면요, 그때가 오히려 주식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은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 들어갔을 때 그때 막 그때 실업률 어마어마하게 높았죠. 막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네, 완전히 스카이로켓처럼 치솟았죠.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제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 초나 작년이나 이럴 때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추세적인 어떤 주식의 상승장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게 미국이 전혀 뭐 실업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주식시장은 아시다시피 유동성 앞에 장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각각의 이제 국가들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실업이란 트라우마예요. 대공황을 겪었기 때문에 국가가 대공황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은 중앙은행이 이제 경기를 판단할 때도 실업률이 주요한 변수로 들어가는데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떨어지더라도 경기 후퇴라고 안 했던 이유가 실업률이 낮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실업률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독일은 인플레이션 그때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때 뭐 수레를 가지고 가서 밥을 사 먹고 뭐 이럴 정도니까요. 우리나라는 외환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만 좀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환율을 보고 자꾸 많이 반응을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 투자도 보면은 미국 실업률이 높을 때 주식에 들어간 것들이 이제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볼 때 아까 부동산을 한 2년 말씀해 주셨고 주식 투자도 잠시 쉬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한 1년 정도. 그래요? 예, 뭐 한 6개월, 1년 정도 쉬어도 왜냐하면은 내년 상반기에 이제 미국의 리세션이 공식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시장은 조금 더 빨리 반응하니까 올해 하반기나 돼서 이제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더 빨리 반응할지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이렇게 아주 뭐 프로페셔널한 단기적인 투자자들 혹은 내가 종목에 대해서 아주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뭐 지금은 이제 단기 금리도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유동성으로 가지고 있어도 뭐 기회 손실이 이전처럼 아주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통해서 제가 되게 명확하게 이해가 된 게 최근에 유튜브에서 댓글에 그 투자를 잠시 쉬라고 하는 쪽과 지금 2차 전지랑 인공지능 이런 거 로봇주 이런 거 날아가고 있는데 자꾸 왜 쉬라고 하냐 막 그런 의견들이 서로 갈리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매크로 필요 없다. 또 이쪽은 매크로가 이렇게 위험하고 불확실하니까 주식 투자를 잠시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장에서든 뭐 지금처럼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테마로 떠오르게 되고 갑자기 챗GPT 때문에 AI가 떠오르게 되고 뭐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될 때는요. 그런 테마는 이제 따라가는 것은 괜찮죠.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흐름 모멘텀 투자자들
뭐 이런 쪽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에다 오르는데 갔다가 또 손실 보고 떨어졌는데 팔았다가 또 손실 보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 투자자들은 이렇게 상승장이 쫙 펼쳐질 때 강하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부적합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로 투자하는 개인들 내가 펀드를 사서 한 3년 최소 가지고 있겠다, 5년은 가지고 있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뭐 불확실성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데모테크가 온다에서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식 외에 또 뭐 그 기회가 왔을 때 좀 살만한 그런 섹터나 기업이 있을까요? 기회가 왔을 때요. 네. 요즘 뭐 2차 전지는 워낙 핫하니까 그렇고요. 뭐 인공지능도 이미 핫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 그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헤매고 있는 게 이제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쪽입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저게 터지면서 스타트업 바이오 그 중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 이제 보시면은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현금 흐름이 지금 당장은 생기지 않더라도 자금이 풍성하게 투자될 수 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종목, 이제 자금이 좀 풍성하게 투자돼야 좋은 것들이 일종의 바이오이죠. 왜냐하면 바이오는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게 막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임상 실험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하는 이런 곳은 이제 자금이 좀 풍성할 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이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나마 이제 금리가 조금 진정되나 했더니 또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그 이런 사태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금을 이렇게 좀 잘 융통이 되어야 이렇게 좀 이제 기업도 성장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데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주식의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바이오와 이 섹터가 괜찮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못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조금 길게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 어려움을 조금 견디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수했다면은 진짜 코로나 이후에 바이오 주식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1년 반, 2년 동안 매집한 상태에서 또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코로나19 때 같은 경우는 뭐 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때는 워낙 자금 사정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도 그때 이제 자금들을 많이 조달을 했었죠. 네, 바이오 헬스케어를 조금 주목해 보자. 근데 지금 이제 생각보다는 조금 이게 그 실리콘밸리 SVB도 이번에 사태가 터지고 스타트업들의 이제 중소은행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한 조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조금 진행된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오르지는 않고 조금 여전히 좀 재미없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중국이나 인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떠오르는 당연히 그런데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만일 우량주를 가진 국가를 만일 이야기하라면은 보통 미국을 이야기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량 자본, 우량주를 가진다면은 미국에 이제 주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량주의 단점은 이제 가격이 밸류에이션이 비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최근 2021년까지 막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뭐 폭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량주라고 샀다가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투자에서 제일 좋은 거는 우량한 자산을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량한 자산은 이제 미국의 자산이고 그걸 조금 기다리셨다가 싸게 사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S&P 500도 한 15, 20%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도 괜찮은 걸로 더 빠져야 될까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나중에 빠졌다가 또 올라가기는 할 텐데 그때 이제 견딜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누어서 조금씩 한 1년, 한 2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제 타이밍을 본다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중 패권 전쟁하고 관련돼서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인도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진출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인도하고 중국하고 뭐 비교해 본다면은 여전히 뭐 이제 중국의 성장률만 볼 게 아니라요. 중국이 성장하는 GDP의 규모를 봐야 됩니다. 성장률은 우리를 미스리딩 시키기 쉬운데 예를 들어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뭐 1인당 GDP가 한 3,000달러라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한 10,000달러 되니까요. 3배. 예, 3,300달러로 해도 3배 정도 되니까요. 이미 3배 규모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4% 5% 성장하면서 GDP 규모를 늘려가는 거하고 인도가 4% 5% 늘려서 GDP 규모로 늘려가는 거 시간이 흐를수록 갭이 커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해 GDP라는 게 한 해 생산하는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규모로 따지자면은 아직은 중국이 앞으로도 그 규모가 자꾸 인도하고 갭을 벌리면서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중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스플라이 체인 관련해서 이제 자꾸 미중 패권 전쟁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걸 옮길 것이다 하는데요. 그 정리되는데도 보통 20년은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당장 이렇게 뭐 빼와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너무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고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인도에 대해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선입견일지도 모르는데 경제가 성장하는 지리를 하는 분들나 역사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경제 성장하는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후대. 그 기후대 벨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온대 지방에 다 붙어 있죠. 예, 온대하고 약간 북쪽 이쪽에 붙어 있고요. 아열대나 이런 쪽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뭐 싱가포르나 홍콩 뭐 이런 정도인데요. 그런 거는 이제 일종의 도시 국가인 것이고 큰 이제 경제 규모를 통해서 인도도 보면은 거의 이제 그 기후대가 보면은 거의 중동 이쪽 기후대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인도가 저런 기후 벨트에 있는 나라가 온대 지역에 있는 것이 중국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렇게 성장을 해갈 수 있을까?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인도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는 성장은 해가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우량한 자산을 싸게. 예, 지금 뭐가 좋을까 해서 뭐 미국이 약간 그런데 그럼 중국이나 인도를 사볼까 뭐 이렇게 너무 너무 이렇게 막 그 마음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미국 자산을 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부분. 미국의 이제 부동산 자산도 이제 싸지고 있고 뭐 이러니까요. 뭐 주식 자산 저는 뭐 유동성 좋은 주식 자산이 그래도 제일 낫다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그런 자산이 싸게 될 때를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도 들어가겠네요. 한국도 지금 이렇게 좋은 거 들어가기보다 그것도 고려하긴 하지만 먼저 미국을 좀 바라봤다가 차선책으로 후순위로 한국을 보는 거. 저는 미국은 이제 지수를 사도 됩니다. 근데 한국은 지수를 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황이나 어떤 전체 흐름으로 볼 때는 항상 저는 미국 중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지수 볼 때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섹터나 안 그럼 기업 이쪽 위주로 가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얼마든지 이익을 많이 낼 기업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지수를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아시다시피 한 2, 3년 이제 바짝 수익을 내고 한 어떤 때는 10년, 길게는 15년씩 이제 박스권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 걸리면 10년, 15년 동안 무수익 자산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인구 구조나 우리나라의 전체 어떤 기술 경쟁이나 그다음에 지역 어떤 패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 장기 저성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는 섹터나 종목, 그다음에 미국은 지수를 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장기 저성장 이게 또 책에서는 제로 모멘텀 사회 예. 혹은 또 마이너스 모멘텀 사회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국민소득으로 따졌을 때는 4만 불, 5만 불 이렇게 가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이게 이제 네. 결국은 이제 명목 기준이고 하기 때문에요. 이제 물가가 오르고 하면서 가긴 할 겁니다. 환율만 우리나라가 달러 대비해서 뭐 1,600원, 1,700원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은 네. 환율만 1,200, 300원 이렇게 간다면은 가기는 할 것인데요. 네. 그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1인당 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그거는 정말 저는 아주 먼 이야기고 달성도 뭐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세월이 지나가면 대기하겠죠. 하는데 우리가 목표로 할 만한 그런 수치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